묻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네, 각설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윤석열 후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똑같은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부터 누가 먼저? 이번 주에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먼저 뜬 인물 했어요. 민주당 인사를 누구예요? 뽑겠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 아, 이번 주에 양정철이라는 이름이 꽤 많이 회자가 됐고 예. 더불어민주당 선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아닌가요? 고양이 목 목에 고양이 목 맞죠? 예, 예. 예. 방으로 다는 사람들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양정철 원장이 목소리를 내면서 뭔가 바뀌는 듯 하더니 오늘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대한 개편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제가 갈 길을 잘 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양정철 원장이 이렇게 전면 등장한 모습을 보니까 예. 이번 주에 뜬 인물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좀 아픈 거죠? 민주당이 정신 차리려고 하면은.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민주당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선대위 구성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유, 뜬 인물 저희 좀 뽑아주세요 이번에. 여유가 보이네요, 김병민 대변인. 아유 부럽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생각하는 금주에 뜬 인물은? 권성동 사무총장. 제가 서로 짰어요, 양쪽 안 짰어요. 진짜 전혀. 안 짰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김병민 대변인을 뽑았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흔쾌했는데 지금은 약간 와 대단하시다 이런 느낌으로 뽑는 거예요. 긍정적인 정서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단하시다 이런.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 헤게모니 갈등이 엄청 심하다. 이 와중에 사무총장이 돼서 조직과 돈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량이 있는 분이고 이게 사무총장이 됐다는 건 이준석 대표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본인이 사무총장에 임명하려고 그랬는데 거절했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했지만 예. 이 와중에 사무총장이 된 권성동 총장을 뜬 인물로 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거 윤석열 후보랑 동기죠? 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친구라고 그래요? 그 후보의 외가 쪽 그러니까요. 저희 강원도 지역이어서 예. 이렇게 또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서 일단 후보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후보와 당을 연결할 수 있는 교집합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권성동 총장의 역할이 꽤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대위는 아직도 논의 중인데 어떻게 될지는 이따가 좀 토론하도록 하고. 자, 그럼 금주 이제 진 인물 김병민 또 대표. 저부터 할까요? 예. 또 민주당을 뽑았습니다. 네. 한준호 수행실장. 진인물이 확실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SNS에 두 아이 엄마 그리고 토리 엄마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사실상 이 출산에 대한 내용을 영부인의 자격으로 꼽은 것처럼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커졌고요. 그러니까 난임 부부 등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발언이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카피라이터인 정철 씨도 이거 오버하는 거다. 게임에 들어가면 폭투가 많이 나오는데 좀 많이 나갔다 이런 지적이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네. 선거에서 여러 가지 정치 공세를 펼칠 수는 있지만 그 정치 공세가 상대 후보를 넘어서 또 다른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 반드시 지양해야 됩니다. 네. 그 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언급에 대해서는. 네, 그 모든 것보다 과거에 그런 아픔,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는 거 김건희 씨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한준호 의원도 그걸 알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아픔에 대해서 먼저 좀 위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한준호 의원이 사실 괜찮은 의원이에요. 외모도 수려할 뿐만 아니라 말투나 이런 게 괜찮은데 이번에 잘못했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리고 공격할 게 많은데 그런 걸 공격합니까? 저도 집에서 저는 쪼코 고모로 불리고 싶은데 쪼코 할머니를 불려서 너 진짜 할머니라니. 어쨌든 강아지 이름이 초코예요? 저희는 고양이가 쪼코입니다. 고양이. 그래서 그 사랑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오버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건 하면 안 되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냥 맞아요. 쿨하게 사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이 생각하는 진 인물. 저는 더 팩트 그 기자. 어. 저는 이 부분이 사진.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더 팩트의 그 기자, 성명불상의 그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 그냥 그 기자들이 그 속보 경쟁을 하다 보면 뭐 스토커형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스토커형으로 하다가 큰 특종을 터뜨리면 그건 정말 큰 기자로 큰 디딤돌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예. 그런데 이재명 캠프에서 몇 번이나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고집 피운 그분. 이건 너무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저도 취재를 격렬하게 한 3년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첫 직장이 말지였는데 저희는 무조건 현장을 뛰었으니까. 예. 그런데 그 격렬하게 취재를 하고 몸을 내던지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무리수 있을 수 있다 이해해요. 그러나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해라. 인정할 걸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 보고 몸피가 아니다. 김혜경 사모보다 몸이 그러니까 김혜경 사모 몸이 작은데 등치가 커요? 크다. 예, 그래서 등치가 커서 그 사진 보고 다들 걱정하셨어요. 진짜 김혜경 사모일까 봐. 근데 제가 아니다. 예. 왜냐하면 몸이 저렇게 크질 않다. 그래서 근데 그 기자는 아무튼 계속 그렇다고 하다가 결국은 물러섰죠.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사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태도는 안 좋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또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로 떠오르는 거 뭐 재밌었던 말, 어이없었던 말, 뭐 충격적인 말 다 좋아요. 네.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뭡니까? 네,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 재정당국이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서 책무유기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네. 자칫 잘못 들으면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 같죠. 왜냐하면 이게 초과세수 추계 잘못 뭐 이거 예, 지적하면서죠. 맞습니다. 초과세수에 대해서 올해만 본 예산보다는 50조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고 최근에 있었던 초과세수 추계를 잘못했던 내용들이 드러났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뭐 정부 당국을 당연히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홍남기 부총리는 동떨어진 사람이 정부 관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이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를 덜어내고 총괄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넣어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재정당국을 비판하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 주에 있었던 초과세수 논란을 지켜보면서 예,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총체적인 무책임, 이 무능에 대해서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자, 최민희 전 의원은 저는 검주야, 한마디.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말입니다.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말만 한 게 아니라 예. 이 얘기를 하면서 손실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빨리 좀 여야가 해달라라고 예. 하면서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 하고 예. 물러선 대목입니다. 예. 근데 이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가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민생에 대해서 국회는 너무 감이 느린 거죠. 왜냐하면 월급을 다 받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19 되면 그 민생이 어려울 때는 월급을 3분의 1로 줄여버리는 거죠. 국회의원도.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다급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마침 두 분이 금주에 한마디로 꼽은 게 연결되는 주제라서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왔고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했는데 초과세수 추계도 잘못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무유기 뭐 책무유기까지가 나왔던 것이고 결국은 그런데 금방 안 될 것 같으니 이재명 후보가 시간이 촉급한데 안 되니까 자기가 물러서겠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간의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고심이 좀 컸을 것 같은데요. 내려놓게 되는 것과 얻었던 것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내려놔야 되는 건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는 본인의 전통적인 캐치프레이즈, 자신의 강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쭉 주장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로 갔던 문제니까.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크면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설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점들을 얻을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건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손실보상이 두텁게 지원하는 일이 그렇죠. 집중해야 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들에 이재명 후보가 늦게라도 따라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코멘트 하시죠. 이건 뭐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그런 입장이라서 묘하죠.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라 어쨌든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난주 말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 인생에서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합니다였잖아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건 안 합니다. 이게 동시 전략으로 바꾼 시점이고,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절대로 포기 안 할 것 같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대통령, 청와대와 대통령께서도 걱정하시고, 그리고 이게 반전인 거는 기재부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의도적으로 속였건 아니면 결과적으로 속이게 됐건 지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 재원을 마련할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그러면 과거에 이재명 후보 같으면 밀어붙였을 것 같은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두텁게 먼저 좀 제발 여야가 합의해 달라는 요 그렇죠. 태도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될 여론 수 추이를 있다.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알겠습니다. 있어서 예. 이제 좀 지켜볼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제 입장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는 당연히 손실보상이 우선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가 강제 행정명령으로 애꿎은 영업의 권리를 박탈한 거 아닙니까? 네. 공동체의 방역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해라 라고 명령했으면 그에 따른 손실은 최우선적으로 보상하는 게 옳죠. 미국도 유럽도 제일 먼저, 일본도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치 수준이 이상해 가지고 이걸 최우선 과제에 두지 않고 자꾸 뒤로 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라도 제정신 차리고 빨리 여기에 대한 여야정의 본격적인 논의가 좀 시작되기를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이재명 후보의 변화 가운데 이것 말고 또 하나가 있는 게 특검 관련된 입장의 변화 수정입니다. 먼저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무고함도 이제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윤석열 후보께서 조건을 붙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죠. 잘못을 인정한다면 빼야 되겠지만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 그건 빼고 하자 이런 주장은 하지 않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방금 윤석열 후보를 언급한 거는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주인 검사였는데 수사 무마한 거 아니냐. 요 의혹도 특검에서 다뤄야 한다. 거기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뭐 이런 등등 특검에 관한 언급에 대한 그 윤석열 후보의 입장까지 마저 듣고 토론합니다.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조건, 뭐 무슨 고발 사주랑 같이 가자, 뭐 무슨 부산저축은행 뭐 하는데 과도하게 조건을 갖다 들이대서 물귀신 작전을 하면 그거는 특검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뭐 쌍으로 가겠다 하면 가져가라 이 말이죠. 특검도 그 어떤 수사 대상을 집중해놔야 수사가 되는 것인데, 뭐 몇 개씩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특검이 아닙니다. 말장난이지. 네. 두 후보의 특검에 대한 이야기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이 한번 토론해 보시죠.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우선 저는 특검에 대해서 처음부터 특검 받게 될 거다. 근데 그때 캠프에서 걱정은 그러면 대장동으로 계속 가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 특검을 안 받으면 불리한 조건에서 대장동으로 쭉 가게 된다. 네.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 그렇죠. 때문에 특검을 받으면 저 떳떳하긴 하구나라는 차원에서 계속 가게 된다. 그래서 받는 걸 주장했던 입장이어서 예. 이 부분은 뭐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정치에서 마지막 지킬 건 뭐냐. 군대냐 경제냐 국민의 신뢰냐를 따질 때 마지막까지 지킬 건 국민의 신뢰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택한 거는 그런 동서고금막론하고 정치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신뢰. 예. 그러니까 국민이 검찰이 수사했는데 본인은 막 억울하잖아요. 사실 돈 안 받았는데 막 그분이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 새로 왔던 게 이재명 후보가 자기는 너무 억울해서 한 푼 안 받았다는 걸 강조했는데 결백한 걸 증명하고 싶어서 돌아보니
국민들께서 느꼈을 상실감, 허탈감을 먼저 위로드리지 못한 거 진짜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특검을 받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원론적인 태도인데 민주당 내에도 여러 정치공학적인 정무적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막혔던 걸 그냥 후보가 푼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일찍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찍 하길 주장한 쪽입니다. 저 처음부터 특검으로 알겠어요. 가자고 주장했거든요. 예. 제가 정치공학적인 입장에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을 받을 거면 진즉에 똑같은 입장을 피력하면 되는데 시간 벌기용 침대 축구처럼 질질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대선 전에 특검 결과가 안 나오게 하려고. 그렇죠. 예. 지금이 11월 20일. 지금부터 이제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좀 끌다가 여야가 협의하는 모습을 갖추면 12월 정기국회 끝날 때쯤 돼서 아마도 이 얘기가 막 논의가 무르익게 되면 특검 설치하고 수사 막 진행되고 나면 3월 9일이 넘어서야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럼 그 당시 중간에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만 향해서 수사가 들어가면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이는 물타기 특검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요. 부산저축은행.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향해 맹공세를 펼치면서 적정 수준 시간을 끌겠다라고 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맞는 형태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풀고 가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가 딱 걸려있는 이 여론조사에 그 실질적인 돌파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특검을 받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정치공학 해석에. 저건 정치 전문가들, 기술자들은 저렇게 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그런데 후보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데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판을 보니 왜 우리가 무슨 일을 막 집중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를 돌아볼 때 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부산저축은행 관련하여 대장동 특검은 부산저축은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55억이라는 확실한 액수가 나왔고 그 과정의 팩트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박영수 특검까지 갈지 윤석열 후보가 대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산저축은행도 협상하다 보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논의의 이렇게 출발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사 대상에서 뺄 수가 없다. 네, 저는 뭐 협의가 안 될 것 같고 예.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에 관한 의혹을 다 넣었어요. 그런데 야당이 이 부산저축은행 1155억이 나왔고 수사 부실했던 거 나왔고 이후에 4년쯤 후에 이 관련자들이 처벌받은 게 나왔는데 그 은폐 수사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쌍특검이라고 얘기할 때 윤석열 후보가 쓰는 거랑 민주당이 의도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을 얘기하는 거고. 고발사주가 아니고. 고발사주는 제가 자료 찾아봤는데 민주당이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도 쟁점이었었는데. 네, 이게 아무튼. 뭐 쟁점이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다 찾아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약간 특검에 대해서는 토론 보시면 밀리는 형국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그 지도부가 안 받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정치공학적으로 했건 아니면 후보가 제가 얘기하듯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했건 그게 또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특검 받겠다고 얘기한 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피치 못할 선택이지만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마도 이제 여야가 다음 주 정도 지나면 협상 들어가겠죠. 예, 굉장히 네, 속도를 낼 것 한번 같고요. 네.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43억인가요? 새로운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언론 보도 단계니까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예. 특검을 빨리 받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의혹과 구설수만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는 더 타격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특검에 조속한 출범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팩트 얘기를 예. 하셨습니다. 43억에 대해서 언급해 이 보시죠. 43억은 2014-15년에 김 씨라는 분양업체 사람이 나무 김만배에게 43억을 줬는데 이 사람의 진술이 예. 이게 2014년 6월 이전에는 이재명 후보 선거에 쓰였다 이렇게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걸 조선일보가 특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문화일보가 받았어요. 예.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 읽어보시면 거기에 검찰도
사실로 특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강기정 수석이 청와대에서 5천만 원인가 받았다고 진술이 나왔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팩트 아닌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법적 고발을 한 상태라 조선일보는 이후에 추가 보도가 없고 오히려 문화일보가 이제 이걸 받아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난했다 추가 보도를 했더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이. 네. 언론 보도니까요. 예. 말 그대로. 그리고 네, 거기에 네, 나왔던 네. 보도를 보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많은 일들이 수사가 시작됐는데 거기서도 43억이라는 내용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수사가 들어갔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거는 특검에서 못하죠. 이거는 검찰이 사실로 확정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네. 식의 진술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김만배 누나가 19억 주고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 산 거 그게 천화동인 그 김만배 누나가 배당받은 거지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넣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뭐 또 역시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 입수된 정보를 특정 언론에 흘린 듯한 어떤 모양새 아니에요. 이번 경우도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 건 맞죠? 양쪽 저는 다.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늘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이 가만 보면 수사 과정에서 지금 이 김만배 나무 구속하고 나서 딱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하고 나면 구속 기소되는 시간까지 그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때 이 고깃집 가서 고기 먹고 그리고 나서 그 코로나 이 집단 확진. 감염 예. 때문에 온통 검찰이 문제의 한복판에 올라갔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검찰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했으며 피의 네. 사실을 공표하고 등에 대한 일들이 있는 건지 검찰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 진실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빨리 진행돼야죠. 검찰에 대한 총체적 불신은 여야 모두 지금 표현하고 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뭐가 있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돈이 관련돼서 돈이 확정된 거.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예, 확정된 거는 박영수 전 특검 인척의 100억이에요. 근데 요 43억이 곽상도 아들 50억. 네, 그리고 곽상도 아들 50억. 그다음에 유동규가 위례신도시에서도 받았다는 3억. 그다음에 이 대장동과 관련하여 받았다는 5억은 사실은 수표 4억이 이상한 데서 발견되면서 이거는 인정되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김만배 누나의 19억. 이 정도입니다. 돈이 그나마 저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 왜 가장 많은 100억부터 수사 안 하냐고요. 제일 먼저 박영수 전 예. 특검이 수사 대상인데 저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가장 불만인 건 특수부 검사들 앞에서 검찰권은 왜 이렇게 위축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 곽상도 자택 뭐 압수까지는 검주 중에 이루어지긴 했죠. 네. 근데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 말은 돈의 흐름을 쫓아가라는 것 아닙니까? 네. 저 같은 주장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학 회계사의 말의 흐름을 쫓아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돈의 흐름을 찾아 수사하면 아주 빨리 진실 규명될 겁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여야 모두 보기에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는 불만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도 좀 신뢰가 없고 그래서 특검 논의는 이제 급물살을 탈 것 같다. 요 정도까지. 근데 걱정은 그럼 어떤 걱정이에요? 박영수 특검이 제가 기억하는 한 가장 각광받는 특검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네, 그런데 그분이 가짜 수산업주한테 외제차 받고 이번에 가장 큰 액수입니다. 그 주변이 100억에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예. 그 곽상도 의원 아들 비슷한 정도의 액수의 퇴직금을 받으려다가 못 받고 있고 아파트 분양 받았고 아들은 이 100억 받은 분양업체의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 가장 큰 비리 비슷한 거가 드러난 게 박영수 특검이라 대한민국에 특검할 분이 계실까? 저는 이런 걱정이 큽니다. 아, 특검을 하실 분이. 예, 그리고 네. 이건 특검 누가 하지? 이렇게 그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거부터 우선 협상 대상이 되겠죠. 야당 쪽은 이제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 아마 이럴 것이고. 한번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 34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도로 교통 상황 좀 정리해 볼까요? 김민희 씨.
네, 사고 구간이 정말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영남권 통도사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고요. 이후 충청권 목천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청주 휴게소부터 정체입니다. 그 후로 한남대교 남단을 앞두고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달래내고개부터 정체 더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영남권 건천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평택 부근 사고는 지금도 4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송악나들목부터 8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졌습니다.